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남상미입니다. 오늘은 6월 월간 뉴스 분석 시간인데요. 한 달 동안 보도된 뉴스 가운데 대표적인 뉴스, 또 궁금했던 뉴스를 선정해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 진재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일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서원대학교 신용환 석좌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간 뉴스 분석 첫 번째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넉 달 만에 다시 청주를 찾았습니다. 평택에서 오송을 잇는 고속철길을 하나 더 놓는 이 복선화 착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행사장은 KTX 오송역이 아닌 청주 도심에 있는 문화제조창.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충청북도의 염원인 청주 도심 통과 열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가 청주 도심을 통과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송역에서 청주 도심, 청주공항을 잇는 지하철을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교통축이 만들어지면 지하철로 더욱 편리하게 공항과 고속철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가 가시화된 건 지난 2021년. 정부는 기존 충북선을 활용해 대전과 세종, 오송과 청주공항을 잇는 노선을 고시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청주 도심을 연결해 기역자로 꺾어지는 노선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비가 2조 원에서 4조 원으로 2배 늘어나는데 대통령 결심이 필요하다면서 지금까지 발표를 미뤄왔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대통령이 직접 사업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사실상 도심 통과 노선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로써 이것이 도심 통과가 됨으로써 이제 청주 도심에서 서울을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야 모두 도심 통과를 환영했지만 미묘한 입장차는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청주 도심의 지하철 시대의 서막이 열린 것으로 경사이자 축복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청주 도심 통과는 여야 모두의 약속이었다면서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제시하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기존에 발표했던 오송 철도산업 클러스터와 K-바이오스케어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충북을 국가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발언으로 확정된 건 국토교통부가 청주 도심 노선을 원안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는 사실입니다. 예타를 통과해야 사업이 확정되는데 아직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는 예타 신청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문턱을 갓 넘은 단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석 달, 실제 조사에는 최대 1년 6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예타 통과 여부는 그때 결정되는데 충북에선 예타가 통과된 것이나 다름없다거나 면제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 같은 것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단 시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속하게 진행하고 착공해서 국토부의 예타 신청 노선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청주 도심을 통과하긴 하는데 어디에 얼마나 역사를 만들 건지 지하 구간은 얼마나 포함했는지 안개 속입니다. 역 하나에 지상은 약 300억 원, 지하는 1,000억 원이 들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에서 사업비 감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충청북도는 청주 전 구간 지하 노선에 대학 3곳과 버스 터미널, 성안길 주변 등 8개 역사를 요구한 만큼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기존 시내버스가 많이 이용되고 연계 환승이 많이 일어나고 하는 지점이 가장 필요한 그 역사 위치가 되겠죠. 그래야만 광역철도랑 시내버스랑 환승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고 그래야만 이제 철도 부설 효과가. 국토부는 또 지하철보다 2배 빠른 GTX급 열차를 투입해 세종 서울 무환승 노선을 만드는 게 목표라 별도 운행할 청주 구간에 열차를 얼마나 배치할 계획인지도 따져볼 일입니다. 대전, 세종, 충북이
총 건설비의 30%인 1조 2,600억 원과 향후 운영비까지 전액 분담해야 하는 부분도 풀어야 할 숙제. 충북 구간에서만 연간 200억 원대의 운영 적자가 예상됩니다. 운영비 국비 지원을 규정한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먼저 광역철도 예타를 신청한 부울경 등과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이 메가시티 대도시권 위주로 이제 좀 경쟁력을 키워가려고 하는 그 방향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좀 운영비나 이런 것도 지원이 좀 필요하다. 중부 고속도로 확장 사례처럼 과거 대통령 약속을 받고도 예타 통과를 못해 표류하는 사업이 적지 않습니다. 청주 지하철 시대를 위한 도전이 이제부터 시작인 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노선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를 천명했기 때문에 이건 기정사실화된 것이라고 보고요. 문제는 대통령의 약속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발언이긴 한데 우리로서는 그걸 10분 활용하고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 이전에 우리로서는 총선 이전에 뭔가를 가시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지역 정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 교수님. 네, 영광은 짧고 청구선은 길다. 충분히 그동안 도민들, 시민들 삼보일배 서명운동 엄청나게 총의를 모아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난 건 아니지만 거의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분히 박수 받았고 꽹과리 쳤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는 정말 냉철하게 돌아와서 구체적,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시민들과 도민들께 진짜 이익이 될 거냐. 장기적으로 이게 이제 완공되는 건 10년 정도 후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서 지속 가능성 있게 도민들과 시민들께 이익이 되느냐로 냉철하게 다시 돌아봐야 된다. 어떤 반대나 찬성이 아니다. 이제는 실리 측면에서 아주 내실 있게 봐야 된다. 강우축의 역설. 지금 강우축 다 어디 갔습니까? 온 사거리를 다 프랭카드로 덮었던 강우축 기억하실 겁니다. 홍보비로만 3억을 썼네, 5억을 썼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강우축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꽹과리 치고 울렸는데 그런 어떤 홍보성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실 있게, 진짜 성과가 있게, 실질적 도움이 되게 냉철하게 다시 이제 지금부터 진짜 출발선에 서서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네, 변호사님. 예, 청주 시민으로서 청주에 철도가 다니고 또 역세권이 생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도 있고 환영하는 마음입니다. 다만 여태까지는 장밋빛 낙관론만에 젖어 있었다라는 부분도 조금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충청권 광역철도가 청주 도심을 통과하기 위해 그러니까 기역자로 노선이 꺾이게 될 경우에 기존의 충북선을 활용하는 것보다 예산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필요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광역철도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 철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어떤 특정 지역에 국한해 있는 철도가 있고 지하철 같은 거 있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와관은 특별법상의 광역철도가 있는데 이 광역철도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치단체 간의 실제적인 이동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기존의 안에 의하면 이제 조치원에서 충북선을 이용해서 청주공항까지 간다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는 이 청주 지역의 광역교통망으로서 의미를 갖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타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 광역철도가 의미를 가지려면 세종과 대전과 청주라고 하는 충청북도 지역에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고 경제적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도심권을 통과해야 맞습니다. 세종시는 반드시 핵심 도심권을 통과하고요. 대전도 유성 반석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핵심 도심권을 출발한다고 보죠. 그런데 유독 청주에 와서만 청주공항만 연결한다고 하면 이거는 세종 사람과 대전 사람이 청주공항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뿐이지 청주권 사람들이 이 메가시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돈이 조금 더 들더라고 하더라도 광역철도가 가지는 의미,
자치단체 간의 경제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려면 그 지역의 핵심 지역을 통과해야죠. 그런 면에서는 2조 원의 교통비 건설비가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네, 충청권 광역철도망.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와 맞물려서 진정한 메가시티의 완성을 위해서 이제 근간을 이루는 교통축을 만드는 거죠. 작게는 약 350만, 대전, 세종, 충북까지, 넓게는 충남까지 포함해서 약 6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경제, 생활, 사회 문화권의 통합이다라는 의미, 교통 비용 2분의 1로 줄고 시간 2분의 1로 줄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선으로 청주 도심 통과 노선으로 보면 기존에 지나가는 이제 오송, 강내, 강서 여기 시내 T자 노선 위주로 이렇게 가서 그 주변이 대부분 지금 구도심이 돼 있잖아요. 그럼 구도심 재개발, 상권 활성화, 그다음에 우리 청주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세먼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지하화로 갔을 때 상당 부분 저감되는 효과,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효과, 거기에 청주공항 활성화, 또 청주공항 주변의 활성화, 이런 이제 아주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죠. 반면에 굉장한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이제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이라고 하지만 이용객의 어떤 편익으로 보면 청주 사람들이 예를 들어 시내 사는 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공항을 갈 것이냐 등등등 한 가지.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서울 수도권의 거리가 시간 거리가 짧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의 빨대 효과, 그다음에 지금도 대전 세종의 빨대 효과가 상당히 큰데 4만 명 이상이 이 대전 세종으로 빠져나가요, 매년.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세종 대전의 빨대 효과, 이런 부분, 역효과, 인구 100만이 될 때 기본 채산성을 맞출까 말까 한데 100만 목표를 과연 이걸로 인해서 달성할 수 있을 거냐, 거꾸로 더 빠질 거냐, 이런 이제 단점들까지 꼼꼼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측면 중에서 사실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빨대 효과입니다. 이 빨대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KTX라든가 이런 그 고속도로가 수도권 인구 집중에 기여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빨대 효과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서울이 과밀화 돼가지고 오히려 경기도로 퍼져나갑니다. 그럼 말하자면 최근에 이제 그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더라도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는 많은 사람들이 GTX를 통해서 서울로 갈 수 있는 진입 경로를 마련해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과연 이제 빨대 효과가 무서워서 이 그 충청권 지역의 교통망을 확충하지 않으면 그럼 충청권 인구가 남아 있느냐? 오히려 경기도로 가버리죠. 서울은 못 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빨대 효과의 문제는 이제 그 건설 초기 단계. 지금 서울 수도권의 지하철이라든가 경전철이 거의 30개에 이릅니다. 거의 서울 수도권은 지하철로 안 다닐 수가 없는 데가 없어요. 말하자면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 우리도 이제 실제적으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지하철이 건설돼서 수도권과의 연계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대전, 세종과의 연계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빨대 효과는 그 지나친 기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데 2021년도 통계를 보면 충북에서 빠져나간 인구 중에 대전, 충남, 세종으로 빠져나간 인구가 반이 넘는 51.9%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역철도로 인해서 대전, 충북, 세종이 뭐 30분 거리 내로 단축이 된다고 하면 뭐 수도권 서울은 뭐 짜치하고라도 청주가 정주 여건에 대한 개선과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면 인근인 대전과 세종으로 분명히 유출된 인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세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일단 예비 타당성 조사 관문을 통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광역철도의 건설비와 또 운영비, 관리비 등은 어디서 어떻게 부담하게 됩니까? 예, 광역철도라는 말처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서 다행히도 우리의 광역철도는 대전광역시랑 묶여서 철도가 지어지기 때문에 약 4조 2천억 추산되는 그 이제 설치비 중에서 70%는 국비로 충당이 되고 나머지 30%는 대전, 충북, 세종이 구간별로 분담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 지금 청주의 도심 통과하게 되면 2조 원 정도가 더 든다고 하기 때문에 충북의 부담이 크게 되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운영비, 이후 이제 설치가 된 이후에 운영비의 경우에는 100% 그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사실은 적자를 계속 매년 몇백억, 200억에서 500억의 적자를 예상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대안이나 어떻게 이것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대전 지하철의 경우에 매년 500~600억 원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지자체에게 너무 큰 부담이 아닐까요,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의 경우에도 국비가 최소한 30%에 많으면 70%까지를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금 발의된 상태인데 아직도 계속 국회에 표류 중에 있고 통과까지는 사실 국가에서도 상당한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그 운영비의 문제를 우리가 건설하기도 전부터 우려하는데 충청북도 사람들이 아주 너무 선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가의 부담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서울 수도권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대부분의 그 지하철이 적자 운영입니다. 네. 말하자면 그쪽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의 지역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운영 적자가 뻔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많이 만들었거든요. 물론 뭐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충청권 지역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건설하지 않으면 더욱더 수도권에 비해서 낙후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수도권의 경우뿐 아니라 많은 그 5대 광역도시의 지하철들이 대부분 운영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정치적 결정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이것이 말하면 청주권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충청권의 메가시티를 건설한다고 하면 이 문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적자 문제를 우리만 전 국민 중에 충청권 사람만 감수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안고 가야 한다. 네, 전체적인 이제 찬반 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미 이제 된다는 전제하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 이 관점으로 이제 많이 봐야 되겠는데요. 반석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조치원, 오송, 청주공항까지 가는데 원래 충북선으로 했으면 한 49km 정도. 그랬을 때는 한 2조 6천억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이 분석도 2020년도 분석이에요, 이게. 지금 3년 사이에 원자재 값이라든지 뭐 각종 건설 관련된 비용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이 예타 단계까지 갔을 때 보면 훨씬 더 늘어나 있을 겁니다. 시내로 거쳐가는 게 56km 정도 되니까 한 7km 정도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럼 청주 시내 구간에 들어가는 비용이 2020년에 추산한 게 1조 6천억 정도 돼요. 1조 6천억에서 30%를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잖아요. 전체는 4조 2천억인데 요 지하화해서 이 청주 구간을 가는데 1조 6천억이거든요. 그러면 30%면 한 4,800억 되죠. 그럼 4,800억이 얼마나 큰 돈이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충북 본 예산이 한 8조 되죠. 청주시 본 예산이 한 3조대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 4,800억은 얼마나 큰 돈이에요. 대전의 선례를 보면 매년 이제 적게 날 때가 260, 70억 정도 적자가 나요. 많이 날 때는 500억 가까이 나요. 해마다 이렇게 다르고 지금 진 교수님 말씀 맞습니다. 수도권의 상당 부분이 적자 노선이에요. 그래서 민자로 돌려서 한 것도 많고 요금 체계가 다르죠. 훨씬 비싸죠, 민자가. 충분히 그런 적자를 보더라도 정치적 고려, 기타 주민들의 편익 이런 걸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정치력이 관건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우리 지자체가 부담하는 거를 정부가 부담할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것들이 이제 입법 발의가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입법이 통과되게 하는 노력, 정치력이죠. 그다음에 건설비에서 우리가 30%를 부담하게 된 부분을 국가에서 다 부담해달라 하는 부분도 정치력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그런 정치력이 아주 중요한. 그다음에 이제 운영비 부분의 적자를 어떻게 줄일까는 다분히 이제 지역사회에서 총의를 또 모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도 보니까 저는 뭐 건설 전문가이라 잘 모르지만 TBD 공법이라고 그래서 대심도 저 밑으로 파서 40m 지하 그 40m 밑으로 가는 공법이 있고 얕게 지나가는 공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비용 차이도 크고 현실적 활용 차이도 크고 그러더라고요. 관리비도 다르고 이런 것까지를 다 총론을 모아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는 우리 자체적으로 나머지는 정치적으로
굉장한 정치력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광역철도 도심 통과와 관련해서 최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아주 많습니다. 몇 가지 좀 짚어볼까요, 교수님? 뭐 일부 이제 그 정치인들 중에 신중한 접근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지만 이번 그 결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의 대부분의 정치인들도 크게 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그 대통령 스스로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스스로 신중한 추진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저는 오히려 대통령의 그 속도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해서 예타 통과가 아니라 예타 면제를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총선이 내년 4월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이것들을 추진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 정치권에서 그걸 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걸 활용해야 되죠. 주어진 떡을 못 먹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총선 전에 예타 면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정사실을 한 다음에 차근차근히 노력을 해도 되고, 말하자면 지금부터 우리가 차근차근히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을 확정시켜 놓고 노선이라든가 건설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노력하는 것은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과거로 회귀해서 뭐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충북선을 이용한다든가 또는 뭐 도심 통과를 없던 걸로 하다든가 뭐 이런 식의 원점 회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심 통과 노선을 확정짓고 그다음에 예타 면제를 통해서 예타 통과가 안 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되고, 그것이 결정된 이후에 이제 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대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주 유행하던 밈이 있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라는 그 선거에서 여러 포스터에서 보시면 이런 그 제스처 하면서 좋아, 빠르게 가. 이번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현실적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왕 지금 진 교수님 말씀대로 기왕 우리가 다 하는 쪽의 결론이라고 한다 그러면 강력하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예타 면제로 밀어붙여서 가야 된다. 왜냐하면 뒤집어서 정식 절차를 한번 볼게요. 우리는 지금 다 꽹가리를 쳤지만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예타의 대상이 될지 안 될지를 넣어본다. 지금 요 단계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업 타당성 검토 그 전 단계 해서 사업 타당성 검토, 그 다음에 예타 KDI에서 예타 검토만 1년 이상이 걸려요. 그러면 예타 대상이 되냐 안 되냐는 올해 8, 9월쯤 결정이 돼요. 그러면 그 뒤에 KDI가 정식으로 해서 했을 때는 1년 후쯤이에요. 그럼 내년 총선 이후잖아요. 자, 그러면 총선 결과에 따라서 어느 당이 더 이겼느냐 못 이겼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흐지부지 될지도 모르죠. 유불리에 따라서. 그렇다고 보면 거의 그게 뻔히 이게 예상되는 결과들인데, 그렇다고 보면 기왕 하는 쪽으로 거의 총론이 모아졌다 그러면 매년 추경 근처 한 9월 추경할 때 뭐 10월 이쯤 되면 전국에서 예타 면제 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약 20조에서 25조 정도 예타 면제 결정들이 나거든요. 어차피 하는 쪽이라 그러면 우리는 총의를 다시 예타 면제로 모아서 좋아, 빠르게 가 할 수 있도록 몰아붙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이슈로 인해서 벌써부터 집값이 좀 들썩인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진 교수님? 지난번에 이제 충청권의 그 가속기 설치 때문에 집값이 잠시 반짝 올랐다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네. 이제 그 충청권 특히 이제 청주 지역의 주민들은 수도권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죠.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르느냐 안 오르냐의 문제는 지역의 개발 문제하고 인구의 유입 문제이거든요. 지금 이제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가면서 그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집값은 도로 내려갈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정치권에서 이러한 이슈를 총선에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집권당에서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도 그걸 역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총선에 이용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그러면 총선에서 힘을 실어줄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해줘.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이지, 정치권에서 주겠다는 것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문제가 있죠. 말하자면 주겠다고 했으면 기왕에 예타 면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줘.
이렇게 우리가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이 충청권에서 나와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흐름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는 거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게 완공되는 거는 빠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했을 때 2032년 정도 돼요. 지금부터 약 10년 정도 후입니다. 그런데 모든 건 심리적인 건 선행지수잖아요. 기대감에 의해서 모든 게 반영이 되는데 재밌게도 향후에 여기 우리 충북에서 원하는 게 8개 정도 돼요, 기본이.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설사 지하를 한다고 해도 6개 정도로 줄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합니다. 비용의 문제, 여러 이용 계획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어찌됐든 그 역의 예정지가 지금 오픈이 돼 있어요. 그 대부분 구도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구도심의 역세권 재개발 이런 걸로 이제 앞으로 뜰 수 있는 거고 거꾸로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분양하는 아파트 이런 건 없어요. 그 주변에 역 예정 주변에 보면 아직 대부분이 구도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도심 재개발 이런 거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다. 그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걸 투기다 말다 할 게 없어요.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진짜 이게 지금 이렇게 흔들렸다가 내년쯤에 가서 흐지부지 되거나 어떤 동력이 약해진다. 이럴 때가 이제 또 후유증이 있겠죠.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런 투기적 수요를 가지신 분들이라 그러면 그런 흐름을 잘 판단하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있으면 짚어주시죠. 신 교수님부터 해주실까요? 유저 VY7K 땡땡땡님께서 지금 버스 노선이 청주 도심철도 노선이랑 같은데 과연 실효성이 의문입니다라는 댓글 우려의 글들이 있습니다. 네, 진 교수님. 예, 제가 댓글을 추적해 보니까 외지 사람들은 상당히 그 질시의 토론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청주 사람 걸 찾느라고 애를 썼는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했습니다. 지하철 환영합니다. 현재 청주시 대중교통 체계가 불완전하여 거의 대부분의 버스들이 비슷한 노선을 다니기 때문에 지하철 도입으로 지상교통 체계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말하자면 청주 시내버스 교통 체계가 사실 좀 엉망이거든요. 그것을 지하철 도입을 통해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국가정원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지난 2021년 11월 말입니다. 조기령 충주시장이 4대 미래 비전을 밝히며 그 가운데 탕금호 국가정원 조성을 세부 계획으로 꼽았습니다. 그 뒤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됐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조기령 시장의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자 충주시는 지방정원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주시장과 충주시 의회 의장 등은 6박 8일 동안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흉내낸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그 정도의 수준의 시민 휴식 공간 그리고 또 시민들이 특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정원을 꾸미려는 비전을 갖춰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지자체가 공을 들이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시민 공감대 형성입니다. 지난 2017년 라이트월드 업무 협약 이후 시민들은 탕금공원을 몇 년 동안 잃었고 시는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이시종 전 지사 퇴임 몇 달 만에 10수년 동안 이어졌던 무예 관련 행사와 이름은 싹 사라졌습니다. 충주시는 도심 자투리 땅에 식물을 심고 청보리밭을 조성해 걷기 행사도 여는 등 정원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을 추진하던 지난해에도 6만 8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모두 자치단체 주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자치단체가 하겠지만 영속성을 갖는 것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충주시가 국가정원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유럽의 정원 박람회에 다녀왔는데요.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국가정원이든 정원도시든 그것을 구축함에 있어서 시장이 그것을 견학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 투자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주시장은 외유성 견학을 갈 게 아니라 일단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산림청이나 다른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먼저 확보해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 국가정원이 잘 된 데가 순천만 국가정원이잖아요. 그 운영 상태부터 먼저
확인한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라이트월드의 역설. 2019년에 문 열고 사용료 체납으로 얼마나 이게 지금까지 소송전이 또 치열하게 갑니까? 수많은 상인들의 피눈물도 있고 여전히 그 후유증에 지자체가 시달리고 있기도 한데 영속성, 지금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들, 요번에 유럽에 가서 본 세계 3대 정원 박람회 이런 것들이 그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듯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들이지 하루아침에 어떤 행정력에 의해서 갑자기 만들어지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교육만 백년지 대계가 아니라 그야말로 백년지 대계를 갖고 차분하게 제대로 꼼꼼하게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준비를 해야지 어떤 전시성으로 또 보여지는 거 어떤 라이트월드의 이런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 이런 용도라고 그러면 그거는 방향성이 잘못된 거겠죠. 네. 변호사님. 예, 지금 이 건에서 국가정원, 지방정원, 국가정원, 조성지원, 정원도시 이런 단어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오히려 반증하는 바는 충주시가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 또는 그 정원 도시에 대한 실체적인 개념조차 없이 실체가 없이 지금 출장을 가시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실제로 처음 국가정원 안이 있었을 때는 문화재인 탕금대가 또 포함되기도 하는 등 충주시의 좀 허술한 행정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출장을 갈 때 집행부를 견제해야 될 그 시의회 의장까지 따라 나선 것은 시민들의 빈축을 사기에 좀 충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충주 국가정원과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그 어떤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재정 방안 마련 같은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산림청의 5개년 계획 안에도 국가정원에 관련된 언급이 없었던 걸 보면 지금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시기상조가 아니냐라는 의견과 또 미리 준비해 놔야 도전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국가정원 사업뿐 아니라 대부분의 그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는 자체적으로는 그 예산 부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 때문에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민자를 덥석 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자치단체가 오히려 파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임기 내에 가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쉬운 길을 택하는데 그 쉬운 길이 상당히 리스키합니다. 따라서 조기령 시장이 제대로 진짜 국가정원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선 산림청을 포함한 중앙정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서 해당 주무부처에서 국가정원 조성계획에 충주시 인근 지역에 국가정원 조성계획이 들어가도록 먼저 해야 되고 별도의 정치력을 동원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단순히 단기간에 자기 재임 기간에 충주에다가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민자를 유치했다가는 지난번 사건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기 바랍니다. 네, 이왕 지방 정원을 하는 것보다 이제 지자체 또는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거창하게 국가 정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더 폼도 나 보이고 또 지역민들한테 호소력도 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2개의 국가 정원이 있잖아요. 순천만하고 울산 태화강하고 그들의 노력했던 과정을 봐야죠. 그들도 하루아침에 결코 되지 않았거든요. 특히 울산 태화강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4급수 막 5급수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을 수질을 개선하고 그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역민들과 함께 민관이 다 합동으로 해서 아주 오랜 시간을 노력해 오면서 왔던 과정들 저희가 방송에서 다룬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럼 그런 과정 없이 우리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해서 갑자기 국가정원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벤치마킹의 대상이 유럽 각국에서도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특성에 맞게 해야 되는 게 있고 이미 산림청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2027년까지 국가정원을 1개 정도 더 추가할 수 있다. 요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1개에 들어가려면 지금 전 어떤 그 행정력의 일원화라고 할 정도로 대부분의 그 지자체들이 국가정원을 노리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우리가 맞춰가려면 지금 단순한 구호나 이런 걸로 되지 않는다는 것하고 지금 그 충주에 가면 그런 팻말이 꽂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정책과제로 할 국가정원 예정지 이렇게 이제 팻말을 꽂아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대통령 정책과제라고 하는 일컬을 때에는 120개 과제가 이렇게 큰 포스터처럼 해서 관공서에 가면 대부분 붙여 있습니다. 그걸 일반적으로는 그 대통령 정책과제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거기에 분명히 없어요. 그럼 거기서 세부 과제도 없어요. 그러면 약간 이건 허위 과대 광고가 되는 거겠죠. 그 객관적으로 보면. 얼마나 내실기하고 민관이 같이 합동으로 노력해야 되는지 우선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그 2개 국가정원을 잘 벤치마킹하길 바랍니다. 네. 사실은 국가정원의 문제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조경 기술로 보면 예산만 충족이 된다면 얼마든지 어느 지역에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순천만에 국가정원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울산 지역에 만들어졌느냐. 그건 정치적 결정이거든요.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고 한다면 충청권에서 이런 걸 추진할 때는 자, 호남 지역에 하나와 경상도 지역에 하나가 만들어졌으면 이제는 충청도 지역이다. 수도권에서 가깝다. 여러 가지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접근을 해야지 뭐 기술적으로 정원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데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충주시장뿐 아니라 충청북도 지사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있으니까 그것을 엮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번에 국가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 군은 더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위치상 충청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위적으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원래적으로 볼 때 호남권 하나, 영남권 하나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충청권에서 논의하기 좋아요. 정치적 접근이 쉽다는 얘기죠. 그런 노력을 먼저 함으로써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변호사님. 예, 국가정원의 경우에는 산림청 국가정원 조성 계획에 들어가야 하고 또 그럴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받기 때문에 국가정원으로 선정되는 것이 충주시의 입장에서 더 좋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청의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국가정원을 목표로 한다면 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충주시에서는 부지도 마련해 놨다라는 입장이신데 투트랙으로 국가정원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정원으로 먼저 조성하고 차후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서 국가정원으로 전이되는 그런 방안성도 좀 확인을 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충주시는 라이트월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셨거든요. 신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이제 우리 충청권의 중부 내륙 그 특별법까지 우리가 서명운동도 다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판단이 가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영남권, 호남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충청권이냐 강원권이냐 뭐 경기 강원권이냐 등등이 있겠죠. 그런 큰 틀의 접근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결정할 때는 대부분 그게 작동을 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단순히 우리가 관광객 숫자, 들어간 예산 대비 효익 이런 것들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분명히 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보면 이제 이게 충주시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거냐? 지금 레이크파크 프로젝트도 사실은 동력을 못 받고 있어요. 780개나 되는 우리 충북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호수들, 저수지들 이런 것들을 다 개발하고 종합적인 플랜들이 되는데 그게 탄력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거랑 엮어서 같이 어떤 합심해서 뭐가 될 거냐는 의문이긴 하지만 그런 전체적인 뜻을 다 모아서 정치력을 세게 발휘하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정치력이자 도세이지만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충청권, 기왕 중부 내륙 특별법까지 엮어가는 마당에 같이 묶어서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주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그 라이트월드의 경우에 충주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모두 저는 거의 찬성을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본건에 대해서도 충주시의회 의장님께서 같이 출장을 가시면서 다녀오셔서 하신 인터뷰가 그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서 또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좀 지지와 지원을 하겠다라는 인터뷰를 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그 충주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보다는 시의회의 집행부의 그 견제와 균형의 역할이 강조되는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있으면 짚어주시죠. 신 교수님 먼저 봐주실까요? 유저 YRR6 땡땡땡님께서 우리 충주시의회가 이런 해외여행 꿀찬스에는 여야 한 목소리 참 적극적이네요. 해서 아마 같이 이제 유럽을 여행하듯이 이렇게 갔다 방문하고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댓글이 있습니다. 네, 진 교수님.
예, 그 출장 비용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해봐라. 상상 이상의 의견이 쌓일 거다. 구실은 출장이지만 바람 쐬러 간 것은 아니길.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춘천의 정원 박람회가 성공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국내외 많은 지자체들이 정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라이트월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분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의 핫 이슈, 핫 피플에 대해 알아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주 충북대병원 조명찬 건립추진단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그동안 북부권 의료 사각지대 개선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 왔지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 충주 충북대병원 건립이 필요한 이유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충주 대천 단양을 포함한 북부권이 의료 사각지대라고 얘기할 만큼 의료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 도민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을 2017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북부권의 사망률이 거의 전국 평균보다 13%나 높고요. 중증인 경우에는 무려 60%나 높아서 심각한 현실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치료 가능 사망률을 짚어주신 것이죠?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는 건 제대로 진단받고 치료할 때 살릴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의료 시스템의 질에 대한 평가 지표입니다. 서울이 가장 좋아서 인구 10만 명당 한 30 정도 되는데 충주를 포함한 북부권은 거의 한 38%가 돼서 굉장히 높은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지속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의료 시스템의 질이 개선되고 예방 가능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려하는 점도 좀 사실 있습니다. 그 수도권을 제외한 병원에서는 의료진 확보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갖고 계신지요? 지금 충주뿐만 아니라 지방 의료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환자를 치료할 병상이 충분하지 않고 상급 종합병원이 많지 않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전문 의료 인력이 확보되고 있지 않아서 암이나 중증 환자나 심뇌혈관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충북에서도 양질의 의료 인력을 저희 대학에서 양성해서 배출해야 되는데, 현재 전국 대비 충북의 의과대학 정원 수가 도세가 비슷한 강원이나 전북에 비교하더라도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학계, 의료계, 지자체, 정치권에서 노력을 통해서 저희가 정원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부권에서는 응급 중증 환자들이 뭐 인근 서울이나 원주로 이제 원정 진료를 다닌다고 들었거든요. 이 북부권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입니까? 네. 이 또한 쉽지 않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죠. 그 의료 인프라든지 의료 인력이라든지 의료 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증 외상 환자가 한 30~40%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지로 원정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간을 다투는 중증 환자는 빨리 치료해야 되는데 늦게 치료 개시하다 보니까 사망률도 높고 완치율도 낮고, 치료가 되더라도 후유증이나 기능 장애가 남게 되죠. 또 게다가 시간과 사회 경제적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국립 대학교 병원으로서 충북의 의료를 책임지는 거점 병원으로서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을 현실을 파악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이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 앞으로 남은 과제와 향후 일정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된 게 작년 말이고, 올해 2월에 충주에서 일단 현장 조사를 한번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1, 2차에 걸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마친 상태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올해 말에 예타 결과가 나올 거로 예상을 합니다. 2024년에
설계를 할 수 있고 2025년부터 건립에 들어간다면 2029년에 병원을 개원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총 사업비가 한 4천억이 좀 넘는데 지금 현재 국고 지원비는 한 25%쯤 됩니다. 예. 사실 충북 북부권의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는 국가적 미션을 저희 국립대학병원이 어떻게 보면 대신하는 건데 정부에서 이 국고 지원율을 한 50% 내지 75% 좀 상향해야 될 거라고 저희가 계속 재정당국을 좀 설득을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양질의 의료 인력을 잘 훈련시켜서 충북 북부권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네, 이제 100세 시대에 살면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마 건강인 것 같습니다. 충북 북부권의 이 건강이 어떻게 보면 벌써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충북 북부권의 의료 불평등, 건강권 불균형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든 도민들뿐만 아니라 지자체, 언론, 사회단체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주시고 도와주시면 이 미션을 저희가 완벽히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주간 핫 이슈 시간에는 충주 충북대병원 건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조명찬 건립추진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급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제대로 된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병원을 찾아 헤매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또 사는 지역에 따라 생명과 또 건강을 잃는 일이 없도록 의료 사각지대의 공백은 반드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